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SF 소설 속에서나 등장하던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는 만능 컴퓨터 같은 상상의 개념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실체가 존재하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샹들리에처럼 생기기도 했죠.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2019년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구글은 이렇게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1만 년이 걸리는 어려운 계산을 이 작은 양자 컴퓨터 하나로 3분 만에 풀었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기사를 냅니다. 물론 사실은 이 당시 양자 컴퓨터가 풀었다는 이 문제는 실제 우리 일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쓸모없는 문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푼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최소한 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계산이 가능한 경우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서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이 양자 컴퓨터의 잠재성을 보이기엔 충분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기존의 슈퍼컴으로는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는 등 더 이상 비교를 하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 양자 컴퓨터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이 가능한 원리, 즉 양자역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란 원래는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의 중첩성이라는 원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이것 봐라,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걸 보이기 위한 비현실적인 사고 실험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 아주 작은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이 양자역학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아주 작은 원자로 만들어진 방사능 폭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터질 확률이 50%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폭탄과 함께 고양이 한 마리를 상자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아 놓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폭탄이 터질 확률이 50%라는 것은 이 양자역학적 해석에 따르면 사실은 이 뚜껑을 열어서 관측하기 전에는 이 폭탄은 터진 상태와 터지지 않은 상태가 반반씩 중첩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상자를 열기 전에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이상하죠? 이렇게 두 상태가 확률로서 동시에 존재하다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는 순간 그 둘 중 하나로 결정되어 우리 눈에는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혹은 죽어있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로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확률로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가능한 확률 중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이 여러 실험에서 증명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비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도 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걸 수학으로 표현해보면 아주 심플한 선형 계산이 될 뿐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50% 확률로 살아있고 50% 확률로 죽어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즉 양자역학을 우리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바라보면 받아들이기 어렵긴 하지만 이걸 수학의 언어로 바라본다면 이 양자역학을 단순한 선형 계산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현상 자체는 영 와닿지 않더라도 수학적으로 다루는 법에 조금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수학적 눈을 뜨게 되어서 나름대로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맹인분들이 종종 청각이 발달해서 귀로도 사물의 위치를 볼 수 있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수학적으로 이해를 한 후에는 그걸 살짝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도 이해가 쉬워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한 양자역학에서의 중첩 현상과 더불어 또 하나 영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얽힘 현상, 인탱글먼트라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입자가 만약에 얽힌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입자들은 앞에서의 양자역학 중첩성에 의해서 각각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자로 친다면 스핀이 업일 수도 혹은 다운일 수도 있는 그런 예시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입자가 한 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 입자들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중 하나 입자를 관측한다면 이렇게 이 입자의 상태는 0 또는 1 중 하나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입자가 얽혀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의 입자의 상태가 관측을 통해 결정된다면 그 순간 동시에 나머지 입자의 상태도 그것에 의존해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0이 되면 동시에 B도 0이어야만 하고 A가 1이라면 B도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B라는 입자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중첩된 상태라서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B 입자를 관측했을 때 그때서야 0 또는 1 중에 하나로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운명이었는데 A와 B가 얽혀 있다는 상황에서는 저 멀리 떨어진 A가 하나로 결정되면 B도 더 이상 랜덤하지 않고 A에 의존해서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건 현대물리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멀리 떨어진 두 입자들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결정된다는 점은 멀리 떨어진 이 두 입자끼리 빛보다 빠르게 순식간에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이러한 양자 얽힘 현상이 말도 안 되고 틀렸다면서 노년까지도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아인슈타인의 광양자가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이러한 현대물리의 또 재밌는 역사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수십 년 혹은 100년 가까이 지난 현대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얽힘 현상을 포함한 양자역학 원리들이 실제로 맞다는 것이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작은 세상에서는 진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양자 얽힘 현상도 사실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수학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또 별로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기호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 식의 의미는 A가 0이라면 나머지 B도 0이어야 되고, A가 1이라면 B도 무조건 1이어야 한다는 얽힘 현상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학적 표현을 일단 한번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다양한 수학적 성질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고,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상당히 희한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양자 컴퓨터가 바로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간단한 명제에서 시작해서 유도한 결과를 물리적으로 해석해보니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예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전적인 일반적인 컴퓨터와 그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되는 비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이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니터의 한 픽셀의 값을 뽑아보면 0부터 255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런 픽셀 값들이 여러 점으로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나 게임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픽셀 값이 0부터 255라는 이유는 사실 이 값들을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의 픽셀 값이란 이렇게 7개의 0 또는 1의 조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0 혹은 1로 정해지는 하나의 단위를 바로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비트는 무조건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하는 것이죠. 절대로 0.4나 0.7일 수는 없고, 또한 50% 확률로 0과 1이 동시에 중첩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특히 이 0과 1은 스위치 혹은 전류의 온오프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많은 공학자들은 이러한 온오프 시그널들을 연산하는 회로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비트를 받아서 둘 다 1이어야 1로 내보내는 AND 회로, 둘 중 하나만 1이어도 1로 내보내는 OR 회로 등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AND 회로, OR 회로, 그리고 NOT 회로 세 가지만 있으면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큰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미분적분, 이런 온갖 연산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를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돌릴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계산을 하는 장치, 즉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중첩된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 역시 0 또는 1이 아니라 0이면서도 동시에 1일 수 있는, 즉 0과 1이 중첩된 상태의 이상한 비트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비트를 바로 큐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컴퓨터의 비트 하나가 0 또는 1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 여러 개를 이용해서 큰 수를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트 두 개로는 00, 01, 10, 11, 즉 0부터 3까지의 수에 해당하는 이진수 중 하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0이면서도 동시에 1인 큐빗을 두 개 갖고 있다면 이번에는 0001, 101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앞에서 비트 두 개로는 겨우 숫자 하나밖에 표현 못했는데 큐빗 두 개로는 4개의 숫자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상한 비유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리메이크 영화들의 제작사가 다 달라서 각각의 스파이더맨들이 공존할 수가 없었는데,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영화에서는 3명의 서로 다른 세계관의 스파이더맨들이 하나의 영화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스파이더맨들이 공존하는 세계관에서는 기존에는 절대 못하던 훨씬 희한하고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0과 1이 공존할 수 있는 큐빗이라는 이상한 세계관에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공상과학 혹은 왓이프 같은 이야기가 바로 양자 컴퓨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큐빗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든 양자 상태를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렇게 빛 알갱이, 광자를 하나 만들어서 평광 선글라스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수평으로 평광되거나 수직으로 평광된 광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 중 하나를 0, 나머지 하나를 1로 정의한다면 이 광자 자체가 하나의 큐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이러한 큐빗을 잘 만들어 놨다 치고 그걸 잘 활용해서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인 컴퓨터를 만들 수도, 혹은 통신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훨씬 정밀한 센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바로 양자정보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그걸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큐빗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큐빗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오늘 가장 처음 보았던 샹들리에 모양의 양자 컴퓨터인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초전도체에 전류를 흘리고 그 전류의 상태에 따라서 0과 1의 큐빗을 구현한 것이죠.
주로 거대 IT 기업들은 구글이나 IBM에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컨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성과를 보여준 방식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인데요. 이 이온 트랩 방식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활용해서 이온을 꽉 붙잡아두고 그 이온의 에너지 상태를 큐빗의 0과 1로 구현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중성 원자를 활용한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레이저로 중성 원자를 잘 가둬놓고 그 원자의 에너지 상태를 큐빗으로 보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광자를 이용한 방식 혹은 양자점을 활용한 방식 등 여러 아이디어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와 같이 아무리 큐빗을 잘 구현하더라도 그 큐빗으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큐빗들의 기본 연산을 바로 양자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고전 컴퓨터의 비트에서의 AND와 OR 같은 기본 연산 회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만 큐빗은 비트와는 전혀 다른 양자역학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연산 자체도 양자역학적인 연산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연산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양자 중첩에 대한 회로입니다. H, 하다마드 게이트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0이나 1과 같이 하나의 값만을 나타내는 상태를 인풋으로 받아서 0과 1을 동시에 나타내는 중첩 상태를 아웃풋으로 내는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말로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0을 받아서 하다마드 게이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값을 뱉어주는 연산이다 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0과 1의 합으로 나타난 수식을 물리적으로 해석해보면 바로 0과 1이 동시에 50% 확률씩 존재하는 중첩 상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0과 1을 각각의 축으로 하는 위상 공간에서 표현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0축에 대한 성분만 존재하던 이 초록색 화살표에서 0축과 1축에 대한 성분을 모두 갖는 이 파란색 화살표로 바뀌었다, 즉 회전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양자 중첩에 대한 하다마드 게이트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양자 상태의 위상을 45도만큼 회전시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양자 상태를 회전시키는 게이트는 그 회전 축과 회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름이 다 다르긴 하지만 다들 위상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중첩과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배운 양자역학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얽힘 현상입니다. 이 양자 얽힘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회로는 바로 CNOT이라는 게이트입니다. 요거는 두 개의 큐빗을 받아서 하나의 상태에 따라 다른 하나가 의존하도록, 즉 얽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는 0과 1이 중첩된 큐빗, 다른 하나는 0으로 결정된 큐빗, 이렇게 두 개의 큐빗을 인풋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CNOT 게이트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CNOT 게이트를 통과한 후에는 더 이상 두 개의 큐빗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합쳐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즉 두 큐빗의 상태가 서로 의존적이게 되고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도 정해지는 양자 얽힘이 구현된 것이죠. 이 아웃풋 수식을 해석해보면 두 큐빗의 상태는 무조건 00이거나 11이다. 즉 A가 0이면 B도 0이고 혹은 A가 1이라면 B도 0이어야 한다 라는 양자 얽힘 현상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 하다마드 게이트, CNOT 게이트 모두 인풋의 큐빗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아웃풋도 달라지게 됩니다. 고전 컴퓨터의 AND와 OR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만 그 경우의 수가 좀 더 복잡하다 보니 우선 우리 강의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그 규칙을 따로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고전 컴퓨터에서 AND, OR 두 개의 게이트로 좌측 연산, 미분적 분 등 모든 연산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양자 컴퓨터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하다마드, CNOT, 그리고 또 다른 회전 게이트인 T 게이트를 갖고 있다면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모든 연산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이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우리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미 잘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이 큐빗들을 만들고 이런 연산들을 수행하면 실제로 컴퓨터가 하는 일들을 모두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아주 간단한 양자 컴퓨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운 게이트들을 활용해서 두 개의 큐빗으로 구성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큐빗 A와 B는 각각 0에서 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자를 이용한다면 두 개의 광자를 둘 다 수평으로 평광시켜 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하다마드 게이트, CNOT 게이트를 이렇게 구성해주면 하나의 간단한 양자 컴퓨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컴퓨터인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잘 결합해주면 일반 컴퓨터와 같이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큐빗 A가 하다마드 게이트, 즉 중첩 현상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원래는 0이었던 큐빗이 이렇게 0과 1이 중첩된 상태로 변환되게 되고 큐빗 B는 아무 연산이 쓰여지지 않았으니 그대로 0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연산은 CNOT 게이트, 즉 양자 얽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큐빗 A와 B가 원래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했는데 이 CNOT 게이트를 지난 후에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측정 게이지 모양의 심볼은 이 큐빗을 측정하겠다, 관측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A와 B는 얽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1로 관측된다면 B도 이렇게 1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A가 0이면 B도 0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큐빗 개수를 n개로 늘리게 되면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복잡해지게 됩니다. 다만 간단하게만 설명해보자면 보통 큐빗 n개를 다 0으로 만들어서 시작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큐빗들이 여러 양자 게이트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까 2큐빗에서는 이렇게 00과 11이 합쳐졌던 것처럼 이 n큐빗에서는 0000부터 1111까지가 다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상태에 해당하는 개수들이 A로 표현되어 있고요. 자, 이게 바로 고전 컴퓨터와 아주 다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전 컴퓨터의 비트 n개를 생각해보면 이 n개의 비트로 이렇게 이진수 하나를 겨우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 n개의 비트를 각각의 숫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겨우 n개의 정보밖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근데 n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개수들, A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수를 세어보면 총 2의 n승계의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수의 비트 혹은 큐빗일 때 고전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는 훨씬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자역학적 상태인 큐빗 그리고 양자역학적 연산인 중첩과 얽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신기한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연산이라도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상자들 여러 개를, 이를테면 100개를 두고 그 중 하나에 열쇠를 숨겨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열쇠를 찾아내려면 몇 개의 상자를 열어봐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열쇠를 찾아내려면 한 번 상자를 열 때 열쇠를 찾을 확률이 100분의 1입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첫 번째 상자에서 바로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100번째 상자에서 겨우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전적인 일반 컴퓨터에서는 100번의 연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양자역학적 효과를 잘 활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양자역학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확률의 상태를 간섭시켜서 더하거나 빼준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확률만을 골라서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잘 활용한다면 이렇게 확률을 증폭시키는데 10번 정도의 연산이 들 뿐이고 그 이후에는 열쇠를 찾을 확률이 1 가까이 높아져서 단 한 번만에 열쇠가 담긴 상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게 보이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아무런 모순이 없는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100번의 연산을 10번으로 줄일 수 있고 혹은 100만 번의 연산을 1000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양자 우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열쇠를 찾아내는 탐색 문제 외에도 양자 컴퓨터는 행렬 계산이나 소인수 분해 등에서 이러한 양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때 이렇게 양자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똑똑한 분들이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 알고리즘이란 양자역학적 성질을 잘 활용해서 고전 컴퓨터는 못하는 일들을 하거나 혹은 훨씬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양자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행렬 계산에 효율적인 HHL 알고리즘입니다. 이 행렬 계산이란 이렇게 행렬 A와 벡터 X, B에 대해서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X를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체가 선형 계산, 선형 대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양자역학을 행렬역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양자 게이트로 회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 큐빗을 흘려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행렬 계산, 선형 계산을 자동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렬 계산을 고전 컴퓨터로 계산하면 n번의 연산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로그 n번의 연산, 즉 훨씬 적은 양의 연산으로도 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인수 분해를 위한 알고리즘인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중학생 때 이렇게 하나의 숫자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의 소인수 분해는 손으로도 풀 수 있지만 숫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수를 분해하는데 필요한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수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서 암호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적 원리를 잘 이용한다면 이 소인수 분해 문제를 주기 찾기 문제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양자 중첩 효과를 잘 활용해서 그 주기를 놀랍도록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틀린 그림 찾기 문제가 있을 때 매지가 이 방법을 통해서 훨씬 쉽게 답을 찾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 즉 물리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수학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고전 컴퓨터를 활용하면 이 소인수분해 문제를 풀 때 n번의 연산이 필요하다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역시 로그 n의 세제곱 수준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이미 언급했던 상자 속 열쇠를 찾는 문제인 탐색 알고리즘에 해당합니다. 그로버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고요. 양자역학이란 어떤 물체의 상태를 파동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데요. 특히 이때 파동의 크기가 바로 그 물체가 존재할 확률에 대응됩니다. 근데 파동이란 서로 간섭되고 중첩되는 성질을 통해서 그 크기를 키우거나 상쇄시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양자역학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자 컴퓨터 상에서 그로버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면 이 숨겨진 상자 속 열쇠를 한 번에 찾을 확률을 뻥튀기 시켜서 그냥 상자 하나만 열어봐도 열쇠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마법 같은 능력인 것이죠. 원래 고전적으로는 n번 연산해야 할 것을 루트 n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자역학을 잘 활용한다면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현재 고전 컴퓨터를 활용한 가장 큰 발명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AI 기술을 생각해 본다면 이 AI는 현재 계속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점점 거대해지고 몇 개월, 몇 년 이상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AI 기술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작은 모델로도 그리고 더 짧은 시간으로도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양자 컴퓨터 기반의 AI인 양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